언덕 뒤편에 오랜 폐사지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단풍사라 불렀지만 지금은 가을이 와도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사방의 단풍나무가 어느새 말라버렸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사찰터전을 뒤덮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신도들이 가득했고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올리는 명소였지만 이제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황량한 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마지막 불빛을 지키고 있었다. 이른 새벽 횡한 경내에 키가 작은 중년 여인이 문설주를 붙들고 서 있었다. 용매라 불리는 그녀였다. 원래 본명은 이영매였으나 사찰을 지키는 동안 사람들은 점차 편하게 용매라 불렀다. 용매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무슨 사연인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단풍사의 곁을 지켰다. 단풍사는 과거 훌륭한 승려들을 배출한 명찰이었다. 수백 년 전 전란 때 이곳 승려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약을 나눠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름 모를 재앙이 겹쳐 승려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건물은 무너지고 신도들도 발길을 끊었다. 유일하게 남은 건 낡은 법당과 식당 차에 그리고 석등 몇 기뿐이었다. 어느 해 봄 용매가 마을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허름한 옷차림에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단풍사를 향했다. 그리고 마치 원래 그곳의 주인인 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법당 기둥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는 무당인가 아니면 도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인가 하고 수군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녀는 굶어 쓰러질지언정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울 때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사찰을 지키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결국 어느 날 자비심이 많다는 시장 아주머니가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법당 한쪽에서 커다란 이불에 쌓인 채 부스스하게 잠들고 있던 용매를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이불 틈새로 몸을 내보이며 그저 웃었다. 고맙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종종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곤 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용매가 단풍사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길을 잃은 등산객이 밤을 새울 곳이 없다고 하면 용매가 조용히 법당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예불종을 칠 줄도 몰랐지만 때로는 밤에 홀로 앉아 작은 촛불을 밝혀 두 손을 합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늦어름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 어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단풍사 뒤편 계곡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른다는 이야기였다. 등산객들이 여름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일은 있었지만 밤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더구나 그 계곡 물이 깊어 예전부터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금기의 장소였다. 가을도 안 왔는데 웬 계곡에서 밤마다 비명 소리가 난대 마을 청년들은 키득거리며 허풍이라 치부했지만 실제로 귀가 잘 안 들리는 노인조차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윽고 용매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졌다. 무언가 떠들썩한 기사에게 그녀는 법당 마당에서 잡초를 뽑다가 고개를 들었다. 시장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달려와 말했다. 용매의 저 계곡에 귀신이 나온다. 하오오. 밤마다 괴성이 들린다는데 혹시 알아? 용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마치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계곡물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았다고 들었어요. 전쟁 때 많은 시신이 떠내려가 묻히지 못했다고 시장 아주머니가 소름 끼친다는 듯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 정말 귀신 때문이란 말이오?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그날 밤 용매는 유난히 달빛이 밝은 밤을 택해 단풍사 뒷길로 향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탓에 천천히 걸었지만 이상하게 숨이 가쁘지도 않았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짧게 들렸다가 사라졌다. 땀을 흘리며 계곡에 다다랐을 때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낮은 달빛이 계곡물 위로 비치어 은빛으로 출렁였다. 주변 바위는 오랜 침식으로 고르지 않고 곳곳에 미끄러운 이끼가 붙어 있었다.
용매는 조심스럽게 바위 위를 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계곡 깊은 곳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단순한 물소리가 아닐 만큼 또렷해 용매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물귀신이라는 말이 떠올라 몇 번이고 발길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괜히 마음을 다잡았다. 안개라도 낀 듯 계곡 상류가 희뿌옇게 보였다. 그 방향에서 울음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여기서 자살을 시도하려나 걱정이 앞선 용매는 한 발 한 발 좁은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드디어 위태로운 바위 끝에 서서 울음소리의 출처를 확인했다. 거기엔 젊은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흰색 원피스 같은 얇은 옷이 젖어 몸에 달라붙은 상태였다.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여인은 서늘한 물가에 맨발을 담근 채 밤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용매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해요. 그러나 여인은 그저 흐느끼다 말고 뒤돌아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용매를 바라보았다. 눈두덩이 붉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여기 내 집이에요. 왜 왔어요? 낯선 목소리에 용매는 순간 말을 잃었다. 여자 사람이면서도 그 눈동자는 어딘가 인간 같지 않은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 한없이 지친 인간의 눈처럼도 보였다. 이 시간에 계곡은 위험합니다. 돌아가셔야 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물이 나를 부르는데 왜 방해하는 건데요? 여인은 한껏 분노 섞인 눈빛으로 용매를 노려보았다. 그 눈길이 마치 날 선 칼날 같았다. 용매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어 몸을 살짝 움츠렸다. 그냥 돌아가길 바라서 혹시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도. 나를 도와 당신이 뭘 아는데? 여인은 다시 흐느꼈다. 용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위 틈 사이로 물살이 거세게 흘렀고 조금만 헛디뎌도 금세 깊은 물웅덩이에 빠질 듯했다. 부탁입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여긴 위험해요. 이런 밤중엔 더 위험하다고요.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죽음은 이미 내 곁에 있으니까. 그 말에 용매는 내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도 오랫동안 사찰에서 지내며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을 여러 번 봤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분명 살아있지만 영혼이 이미 죽음 근처에 서 있는 듯 했다. 그러다 여인이 갑자기 손목을 들었다. 그 손목에는 엷은 상처가 보였다. 용매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여인이 가만히 쥐고 있던 낡은 면도칼을 빼앗으려 했다. 안 돼요. 이러지 말아요. 둘 사이에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여인은 울부짖으며 칼을 떨어뜨렸다. 그 칼은 바위 틈 사이로 떨어져 계곡물에 휩쓸려 내려갔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몸을 떨었고 용매는 그녀를 붙잡고 힘겹게 바위 위에 앉혔다. 제가 혹시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단풍사라도 함께 갈래요? 단풍사, 그 폐사찰 웃기네. 못하러. 차가운 눈빛으로 뇌까리던 여인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고요를 깨드듯 작게 중얼거렸다. 나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용매는 헛헛한 마음으로 그녀를 일으켰다. 여인은 맨발로 아픈지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다. 용매 또한 다리가 불편했지만 서로 부축하면 어떻게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둘은 새벽의 계곡을 빠져나왔다. 마을 쪽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 단풍사로 직행했다. 법당 툇마루에 앉아 여인의 옷을 말리고 허름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기서라도 잠시 숨 고르고 쉬어가세요. 용매는 작은 초를 켜서 여인의 곁에 두었다. 여인은 웅크린 자세로 한참을 떨더니 겨우 눈을 감았다. 살짝 헛소리를 하는 듯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 밤 이후 여인은 단풍사에 머물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 용매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도 했고 여인 스스로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다. 툇마루에서 햇빛을 쬐며 잡초를 뽑거나 부엌에서 용매를 도우려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잠결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고 날선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용매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부를 호칭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여인은 몸을 잠시 굳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혜진이에요. 강혜진. 혜진이라는 이름. 용매는 그걸 가만히 되뇌었다. 혜진 씨 오늘은 아침에 마을에서 국수를 좀 얻어올 텐데 같이 갈래요? 라고 물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마을 사람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했다. 용매는 혼자 마을에 내려갔고 시장 아주머니에게 국수를 얻으면서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밤마다 들리던 비명은 요즘 잠잠하네. 귀신이 도망갔나 같은 이야기였다. 용매는 속으로 안도했다. 그래 혜진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르지. 그 무렵부터 단풍사 아래 계곡에 또 다른 소문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밤이면 물 위를 떠다니는 불빛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무슨 도깨비불 같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난치는 청년들이라는 설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계곡에 가보면 흔적조차 없었다. 어느 날 혜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불빛이 날 부르나 봐? 라고 중얼거렸다. 용매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혹여 혜진이 계곡으로 다시 내려갈까봐 걱정이 컸다.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단풍나무는 기력을 되찾지 못한 채 잎이 마르기 시작했다. 사찰 앞마당도 조금씩 시드는 잡초로 넘쳐났다. 용매는 가끔 밤에 혼자 일어나 혜진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뒷마당을 돌아보았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러던 중 어느 늦은 밤에 용매가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혜진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나 했는데 혜진이 사라진 것이다. 절뚝거리며 사찰 경내를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로 내려갔을 리도 없어 보였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손전등을 들고 뒷길을 향했다. 계곡으로 가는 어둠길이었다. 달도 없는 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용매는 무릎이 아프도록 헛디디며 바위를 탔다. 점점 물소리가 요란해지는 걸 보니 이미 계곡 상류 쪽으로 온 듯했다. 밤이라 더욱 위험한 길이었다. 언젠가 혜진이 물이 날 부른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편으로 이번엔 정말 그대로 따라가려나 하는 두려움이 컸다. 용매는 자신도 모르게 혜진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물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 메아리만 울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젖은 흰천 조각이었다. 혜진이 입고 있던 옷의 일부인지 돌에 걸려 찢어진 듯했다. 용매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녀는 정신없이 빛을 비추며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계곡 한가운데서 푸른 불빛이 번쩍였다. 도깨비불처럼 생겨서 한 점으로 떠오르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용매는 등줄기에 한기와 함께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설마 이게 마을에서 소문나던 그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희미하게 사람 형태의 그림자가 보였다. 긴 머리칼이 바람에 나부끼고 흰 옷자락이 계곡물에 젖어 일렁거렸다. 그리고 그 앞에는 웅크리고 앉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혜진이었다. 혜진아? 용매는 재빨리 달려가려 담았지만 바위가 미끄러워 그대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넘어진 충격으로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시선을 들자 새파랗게 빛나는 어떤 형체가 혜진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그 형체는 사람이 아닌 듯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푸른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물귀신이라는 옛말이 생각날 정도로 땅에 발을 붙이지 않은 채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은 그 형체에게 붙잡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용매는 두려움을 꾹 삼키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앤드웨이, 저러다 물에 끌려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용매는 손전등을 번쩍 들어 그 형체를 향해 빛을 비췄다. 순간 형체가 틀니 낀 듯 이상한 소리를 내며 비틀거렸다. 그리고 이내 낮게 신음소리를 뱉었다. 그 빛을 치워라. 굵고 낮은 목소리였다. 마치 여럿이 동시에 말하는 듯 합쳐진 음성이었다. 용매는 더 강한 빛을 비추며 외쳤다. 안 돼, 혜진이를 놔줘. 형체가 괴성을 지르며 흩어졌다. 그러더니 사방에서 물방울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이끼 낀 돌 위로 물이 튀어 기괴한 소리를 냈고 용매는 간신히 옆 바위에 매달렸다. 물살이 한층 거세지며 혜진이 바위 끝으로 밀려났다. 눈을 감고 있던 혜진이 갑자기 물에 빠질 듯 휘청였다. 용매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다. 안 돼, 혜진아. 그 순간 혜진이 다행히 돌출된 바위를 잡고 가까스로 버텼다. 용매는 혼신의 힘을 다해 기어가 혜진의 팔을 붙잡았다. 간발의 차로 혜진은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듯 기절 상태였다. 깨어나 제발. 용매는 혜진의 뺨을 가볍게 쳤다. 동시에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이미 푸른 빛은 사라져 있었다. 계곡 주위에는 어둠과 안개만 잔뜩 깔려 있을 뿐이었다. 힘겹게 혜진을 끌어안고 바위 틈을 빠져나온 용매는 마치 기적처럼 작은 평지에 도착했다. 등산객들이 가끔 앉아 쉬고 나는 납작한 바위였다. 거기에 혜진을 눕히고 호흡이 멈추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 정신 좀 차려요, 혜진 씨. 얼마 후 혜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눈을 굴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날 막아요? 용매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죽고 싶다는 마음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죽으면 그건 당신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는 계속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해. 혜진은 무너져 내릴 듯 흐느꼈다. 오래 마음속에 쌓았던 슬픔이 용암처럼 분출되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나니 진이 빠져 쓰러졌다. 한편 용매는 계곡 어귀에서 느꼈던 섬뜩한 형체가 신경 쓰였다. 저건 정말 물귀신인가? 아니면 원혼이라도 되는 건가? 그 존재가 혜진을 붙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혜진을 살리는 게 급선무였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둘은 간신히 단풍사로 돌아왔다. 법당 문간에 혜진을 눕히고 용매는 그녀의 팔과 다리 상처부터 응급처치를 했다. 계곡 바위에 긁힌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다. 해가 뜨고 나서야 혜진은 비로소 깊은 잠에 빠졌다. 용매는 그런 혜진 옆에 앉아 밤새 겪은 일을 되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런 걸 본 게 처음이 아니야. 어렸을 때도 사실 용매도 어릴 적에 큰 사고를 겪고 잠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다. 그때 알 수 없는 형체를 본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기억이 흐릿해 확실치 않았다. 꿈이라고 여겼으나 오늘 밤의 일로 보아 결코 꿈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혜진은 조금씩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우울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용매는 조심스레 다가가 몇 마디 말을 건넸다. 혹시 당신에게 이 계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혜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기서 익사했어요. 그날 나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봤죠. 아버지를 구하려다 실패했고 후에 남은 건 바위에 부딪힌 상처뿐이었어요. 그 말에 용매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래서 이 계곡을 찾아온 거였나요? 하고 묻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창시절 내내 악몽에 시달렸어요. 누군가 나를 물속으로 잡아끄는 꿈. 정신을 차려보니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용매는 혜진의 눈동자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책감을 느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대신 죽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날 구하다 떠내려간 거니까. 차마 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용매는 다만 혜진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다. 당신에게 생명을 준 건 당신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이 살아있길 바랐을 겁니다.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밤마다 계곡이 날 부른다고 느꼈어요.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고. 또 한편으론 무섭고 버티기 힘들고. 용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어릴 적 가족을 잃은 상처가 있었다. 누구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날부터 용매는 혜진이 밤에 몰래 계곡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함께 저녁을 먹고 법당 한 구석에서 나란히 지냈다.
잠이 들기 전 용매는 기도처럼 두 손을 모아 중얼거렸다. 이곳에 떠도는 원혼들이 있다면 부디 이 아이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한편 계곡의 소문은 점점 커졌다. 이번에는 밤중에 떠다니는 불빛이 둘이었는데 마치 귀불구이오. 이 서로 싸우듯 부딪히고 사라졌다고도 했다. 마을 몇몇 청년이 장난삼아 확인하러 갔다가 소름 돋는 소리를 듣고 도망쳐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자 드디어 마을에는 첫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풍사 주변은 그 이름과 달리 여전히 퇴색된 잎과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단풍사가 저주라도 받은 거 아니냐 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용매는 속이 편치 않았다.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귀한 곡식을 조금 나눠주었다. 그때 혜진이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깜짝 놀랐다. 어머, 손님이 있었네. 얘 사연이 좀 있어서 당분간 여기 머무르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혜진을 보며 안쓰러운 듯 인사를 건넸다. 혜진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지만 몸이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다. 혹시라도 또 다른 소문이 돌까봐 용매는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아주머니를 돌려보냈다. 미안해요. 굳이 숨기려는 건 아니었는데 용매가 조심스레 말하자 혜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나도 이젠 조금씩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단풍사 법당에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용매가 무릎을 꿇고 앉아 짧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혜진도 그 곁에서 똑같이 손을 모았다. 비록 불자가 아니었지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문득 법당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세차게 불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곧 꺼질 듯 했지만 용매가 재빨리 손으로 가려 살렸다. 그런데 순간 두 사람의 귓전에 낮고 흐릿한 울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들렸어요? 혜진이 놀라서 물었다. 용매도 귀 기울이며 창문 너머를 보았다. 바람뿐만 아니라 확실히 사람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어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우는 듯한 합창이었다. 계곡에서 들리는 소린가 봐. 용매는 침을 삼켰다. 최근 계곡에선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다. 혜진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 물귀신 같은 존재가 떠오르자 몸이 떨렸다. 다음날 아침 용매는 다시 계곡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혜진을 그냥 둘 수 없기에 함께 가려고 했으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사찰에 남아서 기도할게요. 아직 거길 갈 용기가 없어요. 하고 말했다. 결국 용매 혼자 짐을 챙겼다. 이번에는 실족하지 않도록 두꺼운 신발을 신고 긴 지팡이를 들었다. 혹시 사전에 산신령제라도 지내볼까 했지만 배운 것도 없고 형식도 몰랐다. 그저 마음속으로 부디 피해가 없길 하고 빌 뿐이었다. 계곡으로 들어서는 길은 한껏 을씨년스러웠다. 낙엽이 산길에 수북이 쌓였고 제법 찬바람이 코끝을 애고 있었다. 용매는 바위 위로 떨어진 낙엽을 비켜가며 천천히 걸었다. 중턱쯤 올라가니 지난번에 혜진을 발견했던 곳에 닿았다. 물은 한결 차가워져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한동안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이젠 괜찮아졌나 생각하며 돌아서려는 찰나 물가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보니 옛날 사찰에서 쓰던 듯한 작은 청동 종이었다. 녹이 슬고 이끼가 붙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당연히 단풍사에서 가져온 적은 없었다. 누가 일부러 두고 간 걸까? 종을 들어 살펴보려는데 갑자기 물가 깊은 곳에서 거센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마치 허리춤까지 잠길 듯 휘몰아쳤다. 용매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바위 틈에서 검푸른 안개가 피어오르는 기분마저 들었다. 누구 있어요? 용매가 소리쳐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위 뒤편에서 인형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사람의 머리통 비슷한 게 언뜻 보였지만 다시금 사라졌다. 무언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간 모양새에 떠였다. 두려움을 꾹 삼키고 용매는 조심스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위 뒤쪽엔 작은 웅덩이가 있었고 무성한 이끼가 깔려 있었다. 거기엔 잔잔한 물거품 몇 줄기와 이상하게 뒤엉킨 머리카락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용매는 괜스레 오싹해져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었다. 종을 손에 들고 서둘러 돌아섰다. 그리고 황급히 단풍사로 내려왔다. 혜진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흙투성이 모습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이상해. 이 종이 물가에 떨어져 있었어. 용매가 보여주자 혜진의 표정이 굳었다. 종을 바라보던 혜진의 손이 떨렸다. 그 종에는 옅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희미하게 자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한참을 응시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마조사 마주시에서 쓰던 종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무슨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마조사라면 이 지방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사찰이었다. 이미 터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옛날에 무너져 버렸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왜 그 사찰의 종이 이 계곡에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다. 혜진은 자꾸만 저 종? 뭔가 원하니? 깃든 물건 같아 보여요. 라며 불안해했다. 용매도 막연히 그런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다. 그날 밤 용매와 혜진이는 법당에서 같이 지내며 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종 옆면에는 허물어진 글자가 보였고 군데군데 손톱 자국처럼 긁힌 흠집이 있었다. 종 안쪽을 바라보자 음산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걸 그냥 계곡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원혼이 매달려 있는지도 몰라. 용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도 동의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고민 끝에 용매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나 역사를 아는 어르신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내려갔다. 도착하니 마침 시장 아주머니가 구이 할머니를 한번 찾아가 보라 고 귀띔했다. 구이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면서 옛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도 변두리 쪽에 있었다. 작고 낮은 흙벽집에 꽃문에 이불이 널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곧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왔다. 구이 할머니는 낯선 이가 온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다만 파르스름한 눈빛으로 용매를 똑바로 응시했다. 누구신가 단풍사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용매는 종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다. 할머니는 종을 보는 순간 흠칫하며 손을 떨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단 말이냐? 계곡에서 주웠습니다. 혹시 이 종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구이 할머니는 잠시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기억 저편을 뒤적이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뗐다. 마조사 들어봤는지 모르겠구먼. 옛날에 이 계곡 위쪽에 있었다고 하지. 전란 때 수많은 시신이 계곡을 따라 흘러왔고 사찰 사람들도 다 몰살당했다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참 전 이야기라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 사찰에 원한 맺힌 망령이 있다 했어. 누군가 목숨을 끊으려 하면 그 망령이 나타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들었지. 그래서 계곡에선 늘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 용매는 혀를 찼다. 그럼 이 종도 그때 망령이 가지고 있던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렇겠지. 듣자 하니 이 종은 전란 때 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치던 종이었는데 끝내 절이 무너지면서 파묻혔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들은 용매는 닭살이 돋았다. 그럼 이 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불에 태우면 되나요? 하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망령을 자극하면 더 위험해진다.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이 종을 다시 사찰의 자리로 돌려놓고 망자를 위한 굿을 해야 한다 더구먼. 그러나 이미 마조사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그러니 쉬운 일은 아니지. 난감해진 용매는 어쩔 줄 몰랐다.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막으로 조언을 남겼다. 자네가 단풍사를 지키고 있다고 했지. 그 사찰도 오래된 사찰이고 영험한 스님들이 머물렀다 하지 않았나. 마조사 대신 단풍사에서라도 망령을 달랠 의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어떻게 구슬해야 하는지는 할머니도 몰랐다. 다만 저승길을 열어주는 의미로 종을 달고 목탁처럼 울리며 죽은 이들의 원혼을 위로해 보라는 막연한 조언뿐이었다. 그래서 망자들을 제대로 위로하면 계곡에서 떠돌던 원혼이 해원지의 유엔을 얻고 사라질 수도 있겠지. 할머니는 읊조렸다.
용매는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섰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그런 큰 의식을 어떻게 해? 무녀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하지만 계곡에서 나타난 괴이한 존재를 막으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혜진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용매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부 알려주자 혜진은 두려움을 삼키며 대답했다. 저도 도울게요. 나 때문에 또다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건 싫어요. 둘은 우선 단풍사에서 가장 깨끗한 자리, 폐허가 덜 된 옛 강당을 정비하기로 했다. 곳곳에 고인물을 빼내고 쓰레기와 흙먼지를 치웠다. 그리고 마당 한편에 있던 조그마한 붓다 상상을 모셔왔다. 본래 단풍사에 세워져 있던 것이지만 주변이 무너져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어느덧 날이 어스름해지자 혜진과 용매는 함께 장작을 모으고 촛불과 향을 준비했다. 뚜렷한 의식 절차를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제사 형식이라도 흉내내야 했다. 종은 그 중심에 매달아 두기로 했다. 밤이 깊자 둘은 강당 중앙에 작은 상을 차려 놓았다. 깨끗한 물과 간소한 음식을 놓고 종을 눈앞에 두었다. 용매가 떨리는 손으로 종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청동종 특유의 맑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묘한 울림이 뭉근하게 퍼졌다. 이 소리를 듣고 억울하게 떠도는 영혼들이여 더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편히 가소서. 용매가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혜진도 따라 두 손을 모았다. 제가 아버지를 두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제발 떠도는 원혼이 있다면 저를 붙잡지 말고 스스로 빛으로 가주십시오. 두 여인은 의외로 간절한 마음에 울먹이는 소리로 기도했다. 그러자 바람이 불기도 전에 촛불이 갑자기 흔들렸다. 종이 스스로 울리는 듯 울컥울컥 소리가 났다. 혜진이 놀라서 종을 잡으려 했지만 용매가 손짓으로 말렸다. 가만히 놔둬요. 스스로 울도록 둬야 해요. 종은 서서히 흔들리면서 기이한 진동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어둠 속 강당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가 번져나갔다. 몇 명인지 모를 인간 형체들이 바닥에서 솟아나는 듯했다. 마치 수십 개의 유령이 겹쳐져 있는 느낌이었다. 혜진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용매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버텨야 해. 하고 눈빛으로 말하는 듯했다. 그림자들은 울음소리를 냈다. 계곡에서 들렸던 합창 같은 흐느낌이 이제 가까이서 강당을 채웠다. 그리고 한순간 그 흐느낌이 높은 비명으로 변하더니 곧 싸늘한 바람이 돌았다. 아... 영혼들의 목소리가 부유하다가 하나로 합쳐졌다. 혜진은 몸을 웅크리고 용매는 지팡이를 짚으며 간신히 버텼다. 종소리가 더 격렬해지면서 바닥을 울렸다. 강당 기둥이 덜컹거릴 정도였다. 그때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달빛이 그림자들을 비추자 유령 형체들은 흩어지듯 흔들렸다. 그리고 그 중앙에 혜진이 꿈속에서 보았던 물귀신과 같은 형체가 서서히 떠올랐다. 푸른 안개를 두른 그 형체는 손을 뻗어 혜진 쪽으로 다가왔다. 혜진은 옴짝달싹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용매가 힘껏 종을 흔들며 외쳤다. 당신들은 이제 떠나야 해. 여기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종소리가 점점 밝아지는 듯 느껴졌다. 맨 처음엔 탁하고 눌린 소리였는데 이젠 높은 음정으로 울리는 것 같았다. 음산하던 기운이 차츰 깨지는 소리가 났다. 물귀신 형체가 커다란 괴성을 지르며 달빛 속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서서히 달빛 안으로 녹아들듯 흩어졌다. 구슬픈 울음과 함께 바닥을 가득 메웠던 그림자들도 점점 사그라들었다. 긴장감이 풀린 용매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혜진도 몸이 풀려 고개를 숙였다. 강당 안은 여전히 묘한 냄새와 습기가 감돌았지만 귀를 찢던 비명과 흐느낌은 사라졌다. 종은 멈춰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숨 고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끝난 걸까요? 이제 계곡의 원혼들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해원지의 유해는 된 것 같아. 마조사의 종이 저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줬기를. 그날 밤은 차가운 공기가 유난히 선선하게 느껴졌다. 강당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달이 또렷이 빛나며 사찰 주변 나무숲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날 마을에는 계곡에서 더 이상 괴이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일부러 확인하러 간 청년들도 정말 밤에도 조용했다고 했고 불빛조차 목격되지 않았다고 했다. 혜진은 단풍사 마당에 서서 아침 이슬에 젖은 잡초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밝아 보였다. 공포스러운 존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스스로 어두운 심연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이제 어찌할 거예요? 용매가 물었다.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조금 더 머물렀다 집에 돌아가려고 해요. 아직 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더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용매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꼭 그래요. 살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분명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단풍사 주변도 조금씩 색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직 나무들의 잎이 예전처럼 무성하지는 않았지만 붉고 노란 잎이 간간히 나타나 보기 좋았다. 사찰 어귀로 내려가는 길엔 낙엽이 아름답게 깔렸다. 혜진이 종종 마을로 내려가 시장 아주머니를 돕기도 했고 저녁이면 다시 사찰로 돌아왔다. 밤에 불빛이 사라진 계곡은 조용했고 사고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차 단풍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전엔 괴담만 무성했는데 이번에는 단풍사가 다시 살아난다는 식의 말이 돌았다. 마침내 혜진이 떠나기로 한 아침 그녀는 용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그대로 계곡에 몸을 던졌을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언젠가 당신은 살아갈 길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인연이 다 함께였으니 앞으로 더 행복하길 바라요. 혜진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용매를 꼭 안아주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이슬처럼 빛났다. 그동안 서로 의지하며 겪은 일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혜진이 마을로 내려간 뒤 단풍새는 다시 용매 혼자 남았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계곡의 원혼들도 이제 떠나갔을 거라 믿으며 평온하게 사찰을 지켰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 계곡에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언시기가 되었다. 용매는 가끔 낡은 법당에서 홀로 종을 울렸다. 맑은 음색까지는 아니지만 그 진동이 사찰 전체에 번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편히 잠들길. 그때마다 눈 내린 계곡은 잔잔히 빛났다. 사납던 물살도 이젠 얼어붙어 마치 조용한 언약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계절이 지나면 봄이 올 때 단풍사에 놀러가 보갯노라며 기약했다. 그리고 봄이 다가올 무렵 단풍사 뒷산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사찰 마당을 고쳐주기 위해 올라왔다. 용매는 익숙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굳은 날씨에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법당 안은 따뜻했다. 용매는 작은 초 앞에서 다시 종을 울렸다. 그 울림은 멀고 깊은 계곡까지 은은하게 번져나갔다. 앞으로도 사찰을 찾아올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들으며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었다. 비록 마조사의 옛 종이지만 단풍사가 품어준다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의 한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는 고통을 주지 않기를. 용매는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 한 자락이 법당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작은 불꽃이 더 힘차게 타올랐다.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달빛 한 줌이 구름 사이로 내려와 사찰을 비췄다. 단풍사 기둥에 칠이 벗겨지고 낡은 기와가 덜렁거렸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종은 낮게 그러나 맑게 울렸다. 마치 그 안에 맺혀있던 온갖 슬픔과 원혼이 씻겨 내려간 듯 부드러운 선율이었다. 어디선가 가만히 보고 있던 영혼들도 이제는 평화롭게 떠나갔으리라. 그리하여 사찰과 계곡에 깃든 어두운 기운은 점차 사라졌다. 오랜 상처를 지닌 사람도 이승의 미련을 품은 원혼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떠날 수 있었다. 단풍사는 다시금 사람들을 반기게 되었고 용매는 그곳을 수호하는 존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언제나처럼 시간은 흘렀고 밤낮이 바뀌어 세월이 변해도 누군가는 단풍사의 종소리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소리에는 슬픔과 위로, 그리고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힌 장소에 조용히 앉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도를 올렸던 한 여인 덕분에 계곡의 저주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소란스러웠던 귀신 소문도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 다만 종소리는 여전히 단풍사를 맴돌며 사람들에게 잔잔한 평안을 선물해주고 있었다.